안녕하세요. 어, 양천구상공의 CEO 특강을 하게 된 최영식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LG전선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LS그룹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상공에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식회사 두 군데에 감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부실채권 사전 예방과 채권 회수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거래처 신용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 또 이제 채무자가 연체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거래처 신용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부도 부실화 징후 파악 기법 사례, 이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부실화 징후를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심리 기법을 활용한 채권에서 기법, 돈을 이제 돈 달라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돈도 채권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또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독촉장 채권양도 물품 회수의 활용, 이제 우리가 임의 회수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임의 회수 기법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데 이제 법률 요건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잠재적 대체, 채무자가 또 행방불명이 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채무자를 추적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소멸시효 관리라고 있는데 우리 채권도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보통 이제 물품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년인데 3년 넘어가면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연장해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소멸시효를 그 연장해 가는 방법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제 신용조사 방법인데요. 우리 거래처의 이제 신용을 조사해 보는 방법은 신용정보 라인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과 공적 장부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 그 다음에 비재무적 요인이 있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신용정보 라인을 통한 그 조사 방법을 알아보면 여기 그 PT 화면에 한국기업 데이터, 나이스 DMB, 나이스 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이렇게 나와 있죠. 회사명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크레탑, 크레포트, 키스라인, RM1, 위더스풀 이런 이제 신용정보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요 박스 안에 들어간 이런 그 신용정보 라인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개인은 KCB의 올 크레딧, oasis.co.kr인데요. 거기서 이제 개인 신용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개인 신용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개인 신용은 연 4회까지는 무료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았더니 이제 제 뭐 개인 신용도 물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본 사람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는 이제 카드 회사나 은행이거나 또 통신사 이런 데가 되겠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내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본 사람들을 봤을 때 나한테 동의를 안 받고 본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CEO님들께서도 개인하고 거래할 때는, 처음 거래할 때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개인에 대한 어떤 수수물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봤을 경우는 그게 위법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받아놔야 되고요. 사람들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은행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보면 다 개인정보 이용 정지를 받아놓지 않습니까? 예, 사장님들도 개인하고 거래할 때는 꼭 받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자의 신용을 제거해주는 그런 신용정보 라인에서는 어떠한 신용정보를 제거해주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금 등급을 알 수가 있어요. 크레탑의 경우에는 이제 CR1부터 6까지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신용등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트리플 A부터 D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트리플 C 이하는 이제 거래를 좀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이제 신용등급이 나와 있고요. 조기용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용보에서는 이제 그 사장님들 그 거래하는 거래처를 이제 여기 신용정보란에 등록을 시켜놓고 그 우리 회사에 이제 그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뭐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든지 또 거래처가 금융기관에 연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바로바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제 그 거래처에 신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이런 내용들을 통보해 주는 게 조기용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라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거래처가 이제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여기 등재를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등재를 시켜놓게 되면 이 신용정보란에 그 가입된 회원들이 모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도 이걸 볼 수가 있어서 그 채무자는 신보나 또는 기술신보에서 직업보증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중은행들이 또 볼 수가 있어요, 은행들을.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계나 또 심사계에서는 대출 연장을 안 해주죠. 또 대출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경영상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채무불이행자 등재입니다. 물론 이거를 아주 이제 그 선의 기업에는 이걸 활용하면 안 되겠죠. 좀 거래처 중에 좀 조금 성향이 안 좋은 성에 있는 이런 기업에는 또 이제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저기 이 홈페이지에 한번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뜨는 게 좀 늦는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국기업 데이터라는 그 앞에 이제 그 우리 화면에 있던 기업이죠. 그런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크레탑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월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내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주기용보라고 있죠. 아까 크레탑 EW 얼리원인의 약자인데 이 주기용보가 또 나와 있는데 이건 한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 내고 이제 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거래처를 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체를 3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건수를 볼 필요가 없을 때는 건 바이 건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제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타님들께. 여기 가면 여기 7,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하나 이 33,000원짜리 한번 견본을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하고 또 기업의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현황.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요 재무정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 평가가 또 되어 있고, 있습니다. 보면. 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등급을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도 또 나와 있잖아요. 이 트리플 C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이 등급이 아닌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시용정보 라인의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홈페이지를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랑 그냥 그 등급만 보고 판단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CEO님들께서 직접 활용하시든 또 직원들이 이걸 내용을 보고 활용하는 경우라면 그 홈페이지라서 내용을 좀 읽어보고 나서 이렇게 활용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적 장부를 보고 이제 시험을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배운 이제 신용정보 라인은 주로 이제 재무적 요인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가 돼 있거든요. 이제 재무제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명령표, 주석. 이게 이제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주로 그 중에서도 이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신용 평가를 한 게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 신용정보란에서 이제 매겨진 그 등급이거든요. 근데 재무제표가 이제 회사 얼굴인데 이거를 성형수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분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잘 된 회사는 그걸 고칠 필요가 없겠죠. 잘 된 회사는 뭐 고칠 필요 없죠. 근데 잘 안 되는 회사들은 이제 그걸 고칩니다. 왜 고칩니까? 그걸 고쳐야 또 이 신용등급이 좋게 나타나야 금융기관하고 해서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고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잘 안 되는 회사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고치니까 이제 그 신용정보 라인의 등급만 보고는 좀 판단하기가 100%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장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한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신문이나 또 방송에 광고를 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기업회생 절차 들어갔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프로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좋게 보이고 나서 딱 이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겉만 보고는 알기 어렵죠. 개인들은 알 수 있을까요? 겉만 보고? 개인들은 더 모릅니다. 개인들은 그 전에 양평이라는 데서 이제 한 여자분이 살해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살인범을 잡았습니다. 그 살인범 나이가 그 당시에 45이었었는데 그 살인범의 전과 기록이 공개되었거든요. 전과 기록이 사기 10범이에요. 사기 10범이라는 건 뭡니까? 평생 사기만 치고 살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자분하고 남자는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그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요. 만약에 그 여자분이 제가 여자분이었다면 저는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죠. 왜요? 이 공적 장부라는 데 보면은 그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는 회사인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아는 흔적이 이제 공적 장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장부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양평의 여자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추석 명절에 좀 선물을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소를 알려주면 저는 바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 있죠? 여기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봤을 거예요. 상대방이. 이건 주소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기는 절대 안 당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법인 등기부등본도 볼 수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 앞에서 이제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요즘에는 이제 이거 열람이나 발급을 하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 보면 사업장 주소지하고 그 대표자 주소지가 나와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럼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이제 보니까 사업장도 그렇고 또 대표자 소재 거주지도 다 다른 사람 명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데도 거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상을 길게 준다든지 큰 금액을 주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분의 권리관계 있죠.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경매기입 등기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이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말상 포함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가압류가 되었다 말소된 이력이 있다든지 경매의 신청이 되었다 말소된 이력이 있다든지 또 지금 가압류가 살아있는 게 있다든지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회사겠죠. 어떤 채권자가는 채무를 안 갚으니까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권리자는 채권자 아니면 소유권자면 아니면 채권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압류의 이제 채권자하고 군제사건의 채권자 이런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최근 1, 2년 사이에 무슨 파이낸스라든지 무슨 캐피탈 무슨 상호신용공고 이런 데가 있었다면 제1금융권을 활용하는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유동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조금 주의해가면서 거래를 해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평에 살해당한 여자분이 이걸 봤다면 거기에 상대방이 이제 거짓말하는 게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소유권 관계 또 권리 관계 권리자가 누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보면 이제 그런 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에서도 이 내용만 잘 보아도요, 거의 이제 신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언제 볼까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제일 처음에 거래할 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연체가 될 때 꼭 보셔야 됩니다. 연체가 될 때. 근데 연체가 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많은 회사들에 가보면. 연체가 될 때 이걸 보셔야죠. 보시면 여기 다 이런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조기에 이제 어떤 대처를 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체가 될 때도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거래처의 낌새가 이상할 때 이럴 때 이제 이걸 반화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는 정부24, 민원24에서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제가 링크를 띄워보면 이것도 뜨는 게 좀 늦습니다만 여기 검색어 치는 데 있죠. 자동차라고 치고 이제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자동차 등록번호는
타인도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거기 가시면은 이제 열람이 가능하다가 나오고요. 또 열람을 할 때 그 알아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이것만 알아도 되거든요. 자동차 번호랑 소유자만 알아도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등록원부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마찬가지로 권리관계와 권리자를 보고 이제 이렇게 시용을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세금을 안 내는 근거가 맨 먼저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강의 들으시는 이제 시호님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해줄 텐데, 그러려면 그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 신청을 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압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 공무원들입니다. 공공기관은 직접 자기네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원시청에서 재산세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압류를 해야 돼. 그러면 압류하기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수원시청에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소속이거든요, 법원. 그러니까 거기 청탁을 해야 되는 걸 또 해야 돼요. 근데 자동차는 시군구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론 내부적으로 이제 계장하고 과장까지는 결제를 맡습니다만, 맡아서 바로 내부적으로 이제, 시군구청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시군구청에서 바로 이제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안 낼 때 특히 압류 근거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만약에 세금 안 내서 압류 들어온 그런 거래처는 안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법인 등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법인 사람들 이거는 잠깐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들은 주민등록 처분하고 등본이 있죠. 개인들은. 그럼 법인은 우리 개인들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게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에 어떤 게 나올까요? 주소 나오고요. 주소 나옵니다. 주소.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나오고요. 또 거기 자본금 있죠? 납입자본금. 자본금은 이제 물론 재무상태표라는 데도 나오지만 여기도 이제 자본금이 나오고요. 임원의 그 현황 있죠. 변동 현황이 또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이 머리가 좀 빠져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머리 나는 약이 있다고 사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걸 사볼까요? 저는 바로 이 법인 등기부를 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회사명만 알아도 이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틀리더라고요. 실제 경영자랑 그 명의상의 경영자가 틀리는 거예요. 근데 왜 틀릴까요? 뭐 물론 다른 경우도 좀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 명의로 못하는 경우가 신용에 문제가 있든지 또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기 명의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채권 관리를 하다 보면 실제 경영자하고 명의사의 경영자가 틀리는 이런 회사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잠깐 또 정리를 해보면 설립일을 확인해 사업 이력을 알아봅니다. 우리 이제 식당도 우리가 오래된 시장을 가듯이 사업 이력이 긴 데는 이제 검증이 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사업 이력이 길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이력이 짧더라도 또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팩터, 한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팩터를 같이 보고 또 신용은 파악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사회 변동 사항이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있죠.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어려질 때 이 이사회 변동이 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들이 퇴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자본금의 규모는 우리가 이제 5% 매출액 있죠, 매출액. 매출액의 5%에서 한 15% 정도 사이가 좀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처분 등 경영권의 분쟁이 있어서 이제 가처분 등의 이력이 이제 기타 사항에 나와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래처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적장부를 보고 신용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공적장부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공적장부에 보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어떻게 운영전에 사는지 흔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그 LG 전선에 딱 나왔을 때 그 LG 전선에 근무하던 그 선배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 회사 와서 좀 업무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몇 군데 회사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근데 그 제가 방문하던 회사 사장님 중에 아주 이제 머리도 조그맣고 이제 키도 좀 작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누굴 만나러 갈 때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상대방이 어느 대학교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중학교 나오고 또 고향이 어딘지 또 회사를 어디 다닌 적이 있는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알아오더라고요. 알아오면 그때부터 자기 친구들을 또 친척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좀 짬이 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분들한테. 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어느 고등학교나 어느 대학교나 어느 중학교나 또 고향이 어디거나 또 어떤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냐?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없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또 없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분은 합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좀 시간이 되면 주변에 좀 알아봐 줘라.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꽤 넓은 것 같지만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제 친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자리를 마련해달라. 그분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또 신용이 괜찮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제 그 만나러 갈 때 있죠. 그 알게 된 분한테 전화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판 모르고 이제 이렇게 가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아는 분이 전화해줘서 이렇게 가서 영업을 하면 또 영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은 이제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신용도 파악하고 우리 거래처에 이제 그 영업적인 저점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그분도 이제 LG그룹의 상무리자 나오신 분이에요. 53살에 자기 전 재산 투자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잘못된 문제가 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거죠. 그분 지금 사업 잘하고 계시고 돈 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 사장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신용정보 라인이나 재무적 요인 이런 거 안 보세요. 그 사장님은 그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이제 공적장부라는 거 있죠. 그거랑 이 비재무적 요인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다 신용 파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용 파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이제 비재무적 요인이 되겠고요. 잠깐 이제 살펴보면 그 우리가 이제 식당을 찾아갈 때 이제 수원에서 이제 식당을 찾아간다고 할 때 좋은 식당을 찾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우선 이제 소문 좋게 난 데 가시잖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80년 전에 어떤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갑니까? 2년 전에 개업한 데 갑니까? 당연히 이제 80년 된 식당에 또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음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썰렁하게 사람이 한두 명이나 돼 있고요. 어떤 식당에. 또 한 군데는 사람이 달박달박해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식당 가시죠? 네, 사람 많은 데 가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식당 갈 때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데 갑니다. 종업원들이. 종업원들이 잘 안 바뀌는 데 가요. 그런 데 가면은 틀림없이 좋은 음식 먹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시험 보는 방법. 자, 여기 보세요. 사업력은 어디가 좋은 거예요? 아까 오래된 식당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래된 검증이 된 거고,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검증이 덜 된 거겠죠. 근데 물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된 식당도 문제될 수가 있고, 1년밖에 안 된 식당도 괜찮은 데도 있겠죠. 그래서 한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요소를 같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장은 아까 그 사장님 있죠? 제가 예를 들었던 키 자그맣고 이제 그 한 사장님 그 예를 들어드리면 그 사장님은 저하고 이제 같이가 이제 그 거래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 가면 여기 사무동에 있고 공장동에 있으면 공장동에 일부러 가서 공장 잘 돌아가나 이런 거 다 보고 오십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또 차량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나 이런 내용들을 유심히 이제 보고 온다는 거죠. 근데 공장 생산 가동되고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래처는 괜찮은 데겠죠. 근데 가보니까 직원들이 하품이나 하고 있고 예? 공장은 썰렁하게 가동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공적장부라는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을 또 보시고 하시면은 뭐 시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생산시설, 판매시설, 사무기기 등이 재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회사라든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냥 깨끗하고 또 직원들이 활기 있게 움직이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경영대에 대한 조사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경영자하고 명의사의 경영자가 틀린다든지 이런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경영자의 동종업체 경력이 아주 이렇게 길면은 뭐 좋겠죠. 또 이게 이제 뭐 좀 반대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주의 소문이 중요한데요. 주의 소문은 이제 동종업체 보통 알아보거든요. 동종업체 평판이 있죠. 주의 평판이 어떤지가 좀 중요한데 그 소문이 이제 안 좋다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 좀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요. 종업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래 다니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 사장님들도 이제 이거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직원들 오래 다니게 하셔야 돼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은 보이지 않는 병이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응?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우선 누수가 생겨요, 바뀌면서. 그리고 직원들의 로열티 있죠? 회사에 대한 그 로열티. 그런 것도 이제 그 좀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여를 더 주자 보이는 병이 좀 조금 많더라도 오래 다니게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주 바뀌는 회사는 좀 보통 이제 채권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와 종업원의 사기, 종업원의 평균 인원수를 보고 이제 우리가 신용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주요 거래소는 있죠. 거래소가 이제 많아서 좋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 사람이 많은 식당 간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전화 통화를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데들은 이제 잘 되는 회사겠죠. 근데 썰렁한 회사는 뭐가 문제가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거래처가 많은 회사 좋고요. 또 거래처 중에서 우량 거래처가 있으면 더 좋겠죠.
또 거래처의 이제 결제 조건도 알아보고요.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이런 회사. 뭐 20년 된 회사고요. 공장 쌩쌩 가동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거의 안 바뀌고 있어요. 주위 소문도 괜찮고요. 이런 데 어떤 회사죠? 좋은 회사죠? 거기는 이제 거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는 어떨까요? 가서 보니까 사업장이 썰렁하게 느껴지고요. 또 요새 직원들, 우리 거래처 담당자가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위 소문도 안 좋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래처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용을 이제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주 청수의 거래처인 주 채무와 3년 정도 거래를 해오고 있다. 올해 들어 매출이 증가되자 주 청수에서는 주 채무를 주요 거래처로 분류하였다. 이 중 주 청수의 영업사원인 고판매가 또 다른 거래처인 주 정도상사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주 정도상사의 사장이 흘러가는 말로 주 채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고판매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주 채무와의 거래관계를 평상시처럼 유지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주 채무는 부도를 발생시켰고 주 청소는 6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우리한테 이제 가져가는 물량이 불현듯 늘어난다 할 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상대방의 거래처가 고의부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이 가져간 물량을 한 번에 다 팔 수 없으니까 덤핑 판매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 PPT에는 사례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한글 교재에 보시면 이제 그 사례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는 업체들이 있죠. 이게 꼭 좋은 걸까요? 꼭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꼭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딴 거래소에서 거래 안 하려니까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고유부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좀 챙겨서 부전하려면 거래소를 늘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또 왕왕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거래처는 지금까지 활용한 내용들을 활용해서 이제 파악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신용정보 라인의 신용등급을 체킹해서 낮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연체 이력을 체크합니다. 사장님들 보세요. 우리 거래처인데 과거 우리한테 연체된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거래처는 또 연체를 하고 그런 그 거래처들이 연체를 했던 거래처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체 이력이 있죠, 과거에. 이런 이력들을 또 체킹해 보시고요. 이 연체 이력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우리 거래처가 연체하는 이력들도. 그리고 사업장과 대표적 거주지 부동산의 소유 여부를 체킹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있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기 등기, 또 권리자, 무슨 파이낸스, 무슨 상호신용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하고요. 또 중소거래처의 명의사의 경영자와 실경영자가 상이한가를 체킹합니다. 또 사업 경력을 체킹합니다. 또 거래처의 주거래처와 정상거래업을 체킹합니다. 조합원들이 평균 문전 수를 체킹하고요. 거래처의 매출액 추이를 체킹합니다. 또 사업장의 시설 가동 재고 정상 여부를 체킹해서 좋은 보통 납품을 이제 체킹하게 하고요. 이게 10가지거든요. 10개.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납품이거나 조음이 2개 이하일 때 그럴 때는 조금 부실되는 업체는 아닌가 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음이 2개 이하이거나 납품이 2개 이상일 때는 여기 혹시 문제되는 기업은 아닌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정밀하게. 특히 이제 앞에서 배운
공적장부 같은 거 있죠? 이런 여부들 정밀하게 보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실화로 판단이 되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 증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채권 증서, 뭐 세금 계산서는 물론 가지고 계시겠고요. 그거보다 더 이제 확실한 채권 증서, 뭐 채무 확인서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뭐 니네가 갚을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니네가 받을 돈을 양도해 달라든지 또 그 회사에 물품을 양수받아 오든지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현황 파악. 현황 파악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신용을 알아보는 방법 있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재산조사 방법은 이제 2차 제사 다루게 됩니다. 2차 제사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 조치를 이제 검토를 해서 하는데 법 조치도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 조치를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법 조치를 검토하는 이런 조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심리기법을 활용한 채권에서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에 이제 그 PPT 화면을 보시면 사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청소의 영업사원인 김영수는 거래처에 지급길이 되자마자 바로 채권을 도촉을 하게 되면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납품한 후 2개월 정도 기다려봤다가 그때까지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채권 회수 활동을 하여왔다. 그런데도 김영수의 영업실적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고 부실채권은 부실채권대로 증가하고 있다. 김영수가 부실채권을 방지하면서도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받으면서 우리 거래처랑 관계도 좋게 맺어가고 이런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채무이행 심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급 약정 일자 후 1개월, 연체가 되더라도 한 달 안에는 돈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개월이 지나가면 다른 채무부터 이행하고자 하며 채무 이행에 대한 생각이 적어집니다. 이게 3개월이 넘어가면 견딜 때까지 견뎌야 생각합니다. 이게 6개월 넘어가면 채무 이행 의지가 희박하죠. 악성화됩니다. 그래서 매수 채권은 연체가 되더라도 1, 2개월 내에는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 3개월 넘어가면 방치해야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 3개월 넘어가면 안 됩니다. 1, 2개월 내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회수하는 방법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돈은 시간을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돈 주기가 싫어집니다. 돈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게 이제 회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그 채권에서 마인드를 우선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이제 채권에서 하는 방법을 다뤄보겠는데요. 반드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겠고요. 채무자와의 협상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앞에서 이제 채무이행 심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명확성에 수긍하게 되어 있거든요. 두리뭉실하면 기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픈마인드를 갖게 해야 됩니다. 저 직원들한테 숨기지 말고 바로바로 오픈을 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악성 채권의 역성수가를 고려한다. 이거는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매출을 만약에 100억을 하잖아요. 그럼 이익이 얼마나 남죠, 보통? 우리 손익계산서 이익이 얼마나 남으세요? 순이익이. 우리나라 평균 순이익 있죠?
한 2, 3억 정도 남습니다. 2, 3억. 100억 매출했을 때 평균이. 그러면 보세요. 2억을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를 팔아야 된다고요? 100억을 팔아야 되는 거죠. 쉽게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불채권이 2억이 발생되면 그걸 카바하기 위해서 얼마 더 팔아야 된다고요? 100억을 더 팔아야 카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불채권을 이렇게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악성 채권의 역성 효과를 고려한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돈 받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심리적인 내용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 주기 싫어진다는 거 하고요. 또 사람은 명확성에 수긍하게 됐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는 이제 한때 젊은 시절에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심리학 같은 걸 또 많이 읽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제 친구들이 심리학에 대해서는 전공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할 때 채권 관리 업무, 채권에서 업무할 때 저를 찾아온 영업사원이 있었거든요. 영업사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업팀장입니다.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어거지로 돈을 받아내고 거래 끊어지면 어떡하느냐. 어떤 얘기 이해하시죠? 무리해서 돈을 받아내고 거래 끊어지면 어떡하느냐. 그거 말고 돈 조달 해소하면서 우리 거래처랑 관계도 좋게 맺어가고 또 많이 팔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거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안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제 장점이기도 한데 저는 무슨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해봤죠. 주로 제가 아는 심리학을 활용해서 주로 했었죠. 해봤더니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많이 팔 수 있고 또 우리 매출 채권도 제때 받을 수 있구나. 부채 채권도 발생 안 시키면서 또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오늘 CEO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방법입니다. CEO님들. 돈 조달 받으면서 많이 팔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에 끌려가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리드해 갑니다. 돈 받는 것도. 우리가 리드해 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정당성. 시세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거래처에서 저 거래처는 만만한 회사가 아니야. 시간만 끌어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딴 거래처보다 돈을 좀 빨리 조절 업체야. 이런 걸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드려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럼 앞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건 약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는 건. 다음 달에 보자, 조금 이따 보자,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약속 받는 건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거는 두리뭉실하니까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받아야 됩니다. 정확히 날짜를. 언제 얼마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채권회사에서는. 또 그리고 사장님들 지금 혹시 연체되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약속을 받으세요. 한 번에 다가 어렵다면 분할로라도 받으세요. 언제 얼마 이렇게 약속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속을 안 해주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바로 법 조치하세요. 거긴 더 끌어갈 업체가 아닙니다. 이제 또 이제 저한테 이런 질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지금도 조금 이따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 못 받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의하는 게 돈 받는 방법 알려달라면 전 알려주죠.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줄게 약속받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약속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약속 받은 날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약속 받은 날. 응? 아까 이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친구가 약속한 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오늘 네가 약속한 날인데 오늘 어떻게 준비가 됐니? 이렇게 얘기할 때 친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이제 미안하다 할 거예요. 미안한데 연장하자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장님들은? 그냥 끊는 게 아니라 부담을 줘야 돼요. 이렇게요. 나도 너만 믿고 약속을 해놓은, 딴 데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테니까 다음에는 꼭 약속을 지켜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고요. 딱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죠? 약속 받았으면 그날 꼭 챙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 약속한 날. 약속한 날 챙겨보는데 전화하셔도 물론 되겠죠. 전화를 했어요. 하는데, 자, 이제 전화하는 방법 조금 이제 제가 또 설명드려요. 전화는 오전에 하는 게 좋고요. 또 전화 통화하는 시간 짧은 게 좋습니다. 이게 전화 통화하는 시간 길어지면 3,000% 빠져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전화 통화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세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친구나 친척한테 통화할 때는 그냥 다이얼로서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 되죠. 그러나 회사에서 업무할 때는 시나리오를 가져가셔야 돼요. 시나리오를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메모를 해놓고 나서 해야 되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거야. 상대방이 뭐라 할 수 있어. 그럼 난 또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해야 되죠.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협상의 지혜 원칙이 먼저 얘기하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핑계대고 이렇게 하기 전에 전화해서 오늘 약속하신 날이라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리드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대화를. 그리고 혹시 논란이 되면 전화 끊어야 됩니다. 전화를. 끊는 방법은 어떻게 끊어요? 뭐 급한 손님이 찾아왔다든지 또 급히 회의를 들어가야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또 전화를 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화했는데 우리 거래처에서 갚을 사항이 못 된다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안한데 연기해달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연기를 해줬어요. 근데 연기해줄 때는 가능한 한 이제 15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심리적으로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무감이 있죠. 그 텐션이 한 15일 유지해 가거든요. 15일 넘어가면 이제 그게 흐려져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 당기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약속할 날을 약속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날 꼭 또 챙겨봐야 되겠죠? 그날 챙겨봐야 될 거야. 그래서 챙겨봤더니 그날도 또 갚을 상황이 못 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거래처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진짜 미안하게 됐다. 다음에 꼭 돈을 갚을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약속받고 딱딱 챙겨가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돈 갚으셔야죠. 돈 갚으셔야죠. 돈 갚으셔야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만성화가 됩니다. 사람은 똑같은 행위 반복이 되면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돈 달라, 돈 달라, 채무 변제하셔야죠. 채무 변제해서 이렇게 만성화가 된다고요. 또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받고 그날 이렇게 생겨가는 형태로 해야 되죠. 두 번째 가면 다음에는 꼭 돈을 갚겠다. 응?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3 내지 5일 넘기지 않고 또 돈을 꼭 갚는다고요. 갚으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갚으면서 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랑 거래 관계도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거기서 고맙다는데요. 뭐 미안하다 하는데. 그리고 돈 되실 때 받은 거거든요. 제가 하나 좀 사례 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돈을 이제 저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줬는데, 아주 친한 사이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 저를 피하겠죠?
피해. 나중에 연락도 끊어져.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채권가를 하지만 뭐 친한 사이니까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돈 뭐 안 갚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저도 이제 채권관리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좀 뭐 기법을 하는 사람 받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친한 사이니까. 근데 보세요. 그 사람, 친한 사이하고, 내 돈을 물려준 친한, 분하고, 동관계가 무거울 땐 인간관계도 무거웠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분 제가 만나자고 하면 잘 오고요. 또 제가 참석한 자는 꼭 와서 분위기 다 잡고 가십니다. 지금은 이제 동관계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의 관계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규모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거래 관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거우니 거래 끊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가볍게 가져가는 방법이 약속받고 그날 이렇게 챙겨가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속받고 그날 챙겨갈 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때 그냥 알았어야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는 약속을 그냥 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또 우리도 그쪽 약속만 믿고 딴 데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다든지 또 이제 직원 같으면은 나도 임원이나 사장님께 보고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부담을 줘야 돼요. 아셨죠? 그냥 약속하고 좀 못 지켜야 돼서 미안합니다면 알았어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쪽에 조금 이제 강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날, 그날 챙겨갔는데, 3 내지 5회까지 가서 해소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없어졌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보통 80% 사람들은 뭐 정상적인 사람이고, 조금 20% 사람들은 조금은 틀린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파레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 거래셔도 80%는 문제가 없어요. 돈 갚죠. 근데 20%가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받고 그날 챙겨갔을 때 3 내지 5회까지 가서 해소 안 되는 사람은 지불 능력이 없어졌든지 또는 20%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그런 지불 능력이 없어진 것 같다든지 또는 조금 성향이 다른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방문하더니 이렇게 보통 하는데 연체되는 시점이 이제 3회나 4회나 5회 되는 시점에 방문하는 거거든요. 방문하는데 방문은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도 오전에 이제 방문하는데 방문을 해서 그날도 이제 그 변제가 어렵다면 뭐 반이라도 갚으라 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채권 양도, 물품 양수, 연대 보증, 공동서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요구할 때도 그냥 돈 주세요, 돈 갚으세요, 돈 갚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걸 하게 되면 해주나요, 잘? 그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 양수나 물품 양수나 연대 보증, 공동서 이런 걸 요구할 때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 개념 이해되시죠, 시호님들? 항상 무슨 업무를 할 때 있죠? 이때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게 이거죠. 약속받고 그날 챙겨가는데 여러분 어겼어요. 또 오늘 이제 사야 되는 시점에 오늘도
갖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구할 때, 그때는 이제 거기서도 이런 것들을 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는 방법들은 뒤에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단계도 지났을 때는 우리가 최고장이라는 거 있죠. 독촉장. 이걸 보내고 법조치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잘못 보내면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역효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내고 나서 뭐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보냈더니 뭐 상대방 거래처 연락이 와서 기분 나쁘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건 업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업무 잘못해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뒤에서 요 내용을 배울 때 다시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요 단계도 또 지났어요. 지났을 때 재산 조사하고 또 현황 파악도 한번 해보고 현황 파악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신용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해보고 나서 이제 가압류라든지 소재기 지급명령일정 법조치 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이제 회수의 어떤 전체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촉장의 활용 방법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 주체무작에 발송을 하고 연대보증이나 또 제3자가 담보 제공자가 있다면 그분 연대보증이나 또 담보 제공자한테도 또 이걸 통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고사 발송은 심의적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법조치 시 채무자한테 변제를 독촉한 입증자료 이런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게 채권인서나 이런 뭐 딴 어떤 이런 법적인 서류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독촉했다는 어떤 근거 서류 있죠. 이 정도 서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심지어 압박이라는 게 나옵니다. 압박. 그런데 이게 압박이 되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걸 보냈더니 기분 나쁘다. 예? 이거 왜 보냈느냐? 내가 돈 언제 안 준다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업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내줘서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돈 갚으세요, 돈 갚으세요, 돈 갚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내주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배운 바대로 약속받고 그날 챙겨갔어요. 또 채권 양도하고 물품 양수 같은 것도 해주기 곤란하고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 했어요. 기다려줬는데 또 그걸 또 어겼어요. 그때 이걸 보내줬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때는 그쪽에서 어떤 그렇게 반발을 안 하겠죠. 아셨죠? 그 심리가 압박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독촉장은 보통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는데, 내용증명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어떤 내용을 너한테 보내줬어. 이런 걸 입증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등기를 보내주는 것도 보내준 건 입증이 되죠. 근데 어떤 내용을 너한테 상대방한테 보내줬더니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내줬다. 이걸 이제 입증하려면은 내용명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여기 또 이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그 채권 양도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내용명을 보내줄 때는, 그전에는 이제 우체국에 이렇게 3장을 가져가서 이렇게 송달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송달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잠깐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우선 이제 여기서 제가 소개 잠깐 드리면, 배송기회라는 게 있죠? 영수증번호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요새는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경우도 이제 신청하게 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뭐예요? 그 우편물이라든지 택배라든지 EMS 잘 들어갔나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요 우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편 여기. 우편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내용 규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매뉴얼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또 송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M들이나 또는 이 직원들한테도 혹시 지금도 이거를 우체국에 이렇게 세 장 가져서 붙이고 있다면 요 인터넷 우체국 아까 보셨죠? 우편 그 내용 유명 여기 가서 보시고 그 인터넷으로 이제 내용 유명 보내주는 방법을 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고장을 보내주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거 있죠. 이 최고장 내용은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저번에 저한테 이제 한번 질의하신 분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뭐 보내줬나 봐요. 저기 그분한테 모주 잘못했고 모주 잘못했고 모주 잘못했고 일곱 가지를 보내준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화가 나니까 막 그 반박하는 내용들을 또 이제 그분보다 더 많이 상대방이 보낸 것보다 더 많이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쓰면 그 내용을 상대방 이제 그 변호사나 여기 갖다 주면 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뭐 기아의 안녕을 교환합니다. 또 2번 기아가 주하는 내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사실이 아닙니다. 3번 따라서 본인으로서는 기아가 주하는 내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하여 전면 부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분 뭐 알아서 뭐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보내줬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쓰는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기사의 1번 창을 교환합니다. 일단 인사는 잘 하셔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당사에서 기사분만 소프트웨어 대금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 이자를 쓰시면 되고요. 없으면 6% 쓰시면 됩니다. 6%. 6%는 이제 상법상의 법정이자입니다. 가 당사의 수차례 변제 청구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않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대금을 이건 보통 이제 7일에서 20일 사이에 주면 됩니다. 보내주는 날로부터까지 변제해 주시기 바라며 또는 이제 까지 계좌 넘버 써주시고요. 그쪽 송금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위 기간 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에서는 부득이 기사를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반응 없으면 법조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그래야 이제 그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것도 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당성 확보하고 나서 보내주세요. 됐죠?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우체국에서 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 거 활용해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양도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A, 양수인과 양도인이 이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채무자는 이제 채무자의 채무자를 얘기합니다. 채무자가 받을 돈을 양도 받아오는 거니까 채무자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데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1 또는 A 플러스 2가 돼도 되고요. 승낙은 누구한테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제3채무자가 승낙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양도인이 제3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줘도 됩니다. 통지. 이거를 이제 양수인, 채권자한테 양도했으니까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하라고 통지를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지를 양도인이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위임받아가지고 채권자가 위임받아가 채권자가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의는 물론 양도명의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위임장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계약서 저기 계약서는 이제 그 한글 교재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들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 양도 통지를 위임받는 문구가 거기 기재하면 되고요. 그래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통지해 주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고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제3자의 승낙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양도인이 제3자한테 통지를 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채무자의 채권자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게 문제가 돼요. 누가 먼저냐가 문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가 이 채권에 채권감이나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이 양도인이 2중 3중으로 양도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이 계약 체결일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요 승낙 있죠, 승낙. 승낙이나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누가 먼저 하였느냐에 따라서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 승낙받은 문서 있죠, 이 문서는 공중사무소나 법원이나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1,000원이에요. 공중사무소에 가면. 그걸로 이제 이건 혼자 가도 되고요. 우리가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 통지는 내용임명으로 해주면 됩니다. 내용임명. 이 확정일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날 그 문서가 꼭 체결되어 있었다, 존재해 있었다, 이걸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공중사무소 있죠? 사장님들 공중사무소나 또는 관공서예요. 관공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정일자라는 걸 좀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공중사무소나 또는 관공서에서 찍어준 날짜 문서에 또 기재준 날짜가 확정일자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편물 중에도 확정일자는 문서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사장님들? 내용임명이 됩니다. 내용임명. 내용임명은 그 내용임명서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내용의 문서가 내용증명모로 몇 번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날짜 누가 찍었어요? 내용임명서에. 우체국장이 찍었죠? 우체국장도 관공서에 해당이 됩니까? 되죠? 그래서 내용임명 자체가 확정일자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지는 내용임명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양수인과 양도인이 계약을 하고 제3채무자 승낙받고 승낙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고요. 또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양수인과 양도인이 계약을 하고 양도인이 제3채무자한테 양도 명의로 확정일자는 문서 내용기모로 통지를 해주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양도받을 때 주의할 사항 몇 가지 설명드립니다. 가능한 신속히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는 문서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3채무자가 이제 채권이 있다는 거 이런 걸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채권계산서, 채무확인서 등 채권인서를 이렇게 같이 첨부시켜서 받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금집에 가름하여 대신하여라는 문구가 있고 또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하여. 근데 이런 문구를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름하여 대신하여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제3채무자한테 못 받으면 그냥 거기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근데 가름하여, 대신하여, 위하여 이런 문구가 없을 때는 이제 위하여를 보거든요. 이런 문구 자체를 쓰지 말든지 전혀 또는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런 문구 써서 이제 양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가르마야나 지급의 대신하여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양도를 받았는데, 다른 채권자가 또 사행위 취소라는 걸 걸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되는데요. 그걸 걸을 수도 있는데, 이제 판례는 가름하여 대신하여 받은 경우는 사행위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지불 능력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면 채권 양도 하나라도 받아야 좀 우리가 일부 해소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가름하여 대신하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문구 자체를 쓰지 말든지 쓰려면은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런 문구를 써서 양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품 양수도를 받을 때 주의할 점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전에 어떤 회사는 금고를 가져서 문제된 사례 있어요. 금고. 금고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연 거예요, 저기. 그걸 좀 망치를 치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1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을까요? 우선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동의도 받고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1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거기 1억 5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대리점에 가니까 그 창고에 물건은 쌓이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품이라도 가져가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리점장이 그 물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이 차를 수배해서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건 50포대 가져왔어요. 이제 밀가루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대리점 사장이 그걸 얘기한 거죠. 거기 400포대 있었다 이거야. 500포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처럼 급하다고 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품목, 규격, 수량 이런 것들 명확히 해서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환가된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 계약서에 우리가 임의로 양수인이 임의로 환가 처분하고 환가된 금액만큼만 변제해 준다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보통 쓰는데 너무 우리가 염가를 팔면 어떻게 되냐, 저가를 팔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또 채무자가 우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최저 가격을 써줄 수도 있고요. 얼마 가격 이상으로 우리가 임의로 처분하고 그 처분된 금액만큼을 변제해 준다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받아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환가 금액, 방법, 시기 이런 것도 좀 명확해서 받아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여기 채무자 잠적 시 사례를 좀 살펴봅니다. 주 청수에서는 주 채무와 거래를 하면서 주 채무의 대표이사인 갑의 연대 보증을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인 주 채무는 주 청수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고 대표이사 갑은 잠적을 하였다. 주 청수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갑의 주민의 처분을 열람하였는데 8개월 정도 후에 갑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놓았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갑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알게 된 것이다. 주 청수에서는 갑을 방문하였고 갑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갑으로부터 채권을 일부씩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이제 추적하는 방법, 찾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채무자를 찾아보는 방법은 연고지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 사람 본적지라든지 전 주소지 이런 데 가서 또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연고자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채무를 안 갖고 이제 이렇게 잠적했던 사람인데 해외에 가서 그 전시에서 만난 거예요. 전시에서 만나서. 이제 그런 사례도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어떤 이제 에어컨 업체에 근무를 하던 사람이라면 또 딴 데 가서도 이제 자기가 또 에어컨 그런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는 이제 동종업체라든지 또는 아까 이제 신용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채무자하고 이제 채무자의 그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라든지 또 같은 고향이라든지 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연구자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근데 가장 많이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주민등록 초본을 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이나 열람을 받아보고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앞에서 배웠던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법인 등기부등본 또 자동차 등록본은 타인 것도 우리가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거지만 주민등록 초본은 아무나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별표서식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근데 이 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민등록이라고 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뜨는데 시행규칙에 별표서식. 거기 가면 이제 그 주민등록을 열람 발급받은 방법이 나와요. 7호 서식으로 받을 수 있고 10호 서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걸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초본을 발급받아서 또 이제 채무자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입니다. 별표 서식에 맨 위에 있죠. 나오는 게 있어요. 맨 위에 별표. 거기 가시면은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이나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호 서식으로는 요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정 판결이라든지 확정 변제하겠서, 주소 보정 명령서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11호 서식은 이제 위에 이런 게 없을 때 있죠. 확정 판결, 변제하겠서, 주소 보정 명령서 같은 게 없을 때는 11호 서식에 법무사나 변호사나 행정사나 세무사 있죠. 사람들 세무사한테 거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받아서 이해관계 사실 확인을 받아가지고 열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열람해보면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있죠. 주민등록 초본에는 최종 주소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채무자를 또 추적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소송 절차에서 사실주의 신청을 해서 또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민사소송을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멸시 과제를 설명을 드립니다. 채권도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이 되는 건데 채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민사채권이 있고 상사채권이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개인 간에 이제 돈 빌려주고 빌려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상사채권은 채권자나 채무자 둘 중에 하나가 사업자면 상사채권입니다.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근데 이제 상법의 규정에 단서가 있어요. 상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그 5년보다 짧게 단기로 소멸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쫓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민법에 보면 물품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용역대금이라든지 이런 건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3년. 그리고 운송료 있죠? 운송료는 상법의 다른 규정에 1년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비, 그 다음에 무슨 음식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그 민법에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보험 있죠? 약수보험은 그 어원법에 발행인에 대해서는 3년으로 나와 있고 또 배선에 대해서는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멸시효 기간. 자,
일반 비대채권 10년 되고요. 일반 산채채권 5년 되고요. 우리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사용료,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건 몇 년이요? 3년이고요. 약속보험은 발행이 나고 보증이 돼서는 3년이고요. 배선에 대해서는 1년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우리 저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대출금하고 이제 신용카드 대금 같은 건 5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소멸시효를 연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이 되면 연장이 되거든요. 다시 그날로부터 3년이 또 되는 거거든요. 우선 법조치를 하게 되면 연장이 됩니다. 가압류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강제집행 이런 걸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연장이 됩니다. 또 승인은 채무자가 돈 줄 거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인정하는 겁니까? 뭐 변제 계획서를 써준다든지 일부 갚는다든지 일부 갚는 것도 승인으로 봐요. 또 변제 하객서를 이렇게 써주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승인으로 봅니다. 이게 제일 쉽죠. 연장하는 방법이. 그러면은 우리가 잔액 확인서나 변제 하객서를 받게 되면 다시 그날로부터 3년이 또 다시 진행되는 겁니다. 다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구의 법 조치는 지금 소멸시효가 이제 우리가 이제 2년 11개월 20일 지났어요. 그럼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청구를 이제 돈 달라 구두를 하게 되면 이제 근거가 안 남으니까 보통은 메일이나 내용 유명을 보내주고요. 그럼 6개월 그 6개월을 벌 수가 있어요. 6개월에 법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시 6개월 다 돼가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내용 유명을 또 보내주는 건 안 돼요. 이제 2년 11개월 25일 지났어. 요때 보내주는 거죠. 요때 보내주는 거.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보내주는 거 있죠. 요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때 6개월을 벌 수 있고 6개월에 법조치를 해도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난 거 있죠. 지난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 것도 일부 갚든지 또 이렇게 채무하면서 써주게 되면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포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다시 연장이, 소멸시효를 포기했으니까 또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 지난 거 있죠. 이거를 채무하면서 써주고 또 일부 갚아서 문제되는 경우들은 악덕 채권자들하고 관계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도 그런 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갚을 의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써달라 한다든지 또 일부 갚아달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소멸시효 이제 사람들 이해되시죠?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되게 물품대금, 용역대금, 수수료, 용역대금, 물품대금, 수수료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게 3년이고요. 운반비는 1년이라 했죠. 또 연장해가는 방법은 법조치, 그 다음에 뭐 채무확인서 등 승인, 또 뭐 메일이나 내용 유무 보내주고 6개월내 법조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채무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성향이 안 좋은 채무자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지난 거라고 하더라도요. 또 잔액 확인서나 채무확인서를 받든지 일부 받든지 하면 지난 것도 다시 연장을 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장님들하고 우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있죠. 이렇게 좀 신용조사도 하고 제때 돈을 잘 받고 이렇게 해서 부실화까지 가지 않는 방법 이런 내용 다뤘고요. 또 이제 채무자를 추적하는 방법, 또 소멸시효 관리 이런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제가 뭐 그냥 이론적인 내용 알려드린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이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좀 몇 가지라도 활용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